안녕하십니까. 경제학 9주차 2교시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거시경제학 분야의 두 번째 파트로서 이 거시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나라 경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 대표적인 지표에 GDP가 있죠. 국내 총생산이 있고 또 물가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가를 대표하는 게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는데,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약자로 CPI라고 합니다. 물론 CPI 말고도 또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있습니다. 생산자 물가 지수라든가 GDP 디플레이터 같은 지표가 있고, 사실 이와 함께 또 한 가지 거시경제 지표에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실업 관련된 통계가 있죠. 실업률,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그 실업 관련된 지표는 뒤에 가서 그 실업 얘기할 때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그래서 거시경제의 총량 수준을 갖다가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 몇 가지 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GDP에 관해서입니다. 자, 13장 얘기입니다. 자, 새로운 제2인자 해가지고 중국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중국 얘기는 보편적으로 많이 언급되는 건데, 2010년에 뉴욕타임즈의 헤드라인 나온 겁니다. 헤드라인 뉴스로 나와가지고 중국이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되다 해갖고 2010년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에 나왔습니다. 전 세계 그 GDP에서 미국이 계속 1등이었죠. 미국 부동의 1등을 유지해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2등이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이 처음부터 2등은 아니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주로 70년대 빠른 성장을 보이면서 80년대 와가지고 2등이 됐던 건데, 일본을 추월해가지고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경제 대국이 됐다고 했는데, 이건 GDP의 총량 규모만 가지고 파악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1년 동안에 생산한 총량 GDP가 얼마냐, 이것만 가지고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이제 밀려가지고 중국이 제2의 경제 대국이 됐다. 그럼 지금 중국하고 일본을 갖다 비교할 때, 중국이 주로 많이 만드는 제품, 또 일본이 주로 많이 만드는 제품들 다 다르죠. 그래서 두 나라가 다 다른 제품을 만든단 말이죠. 각기 다른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두 나라 경제 규모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럴 때 두 나라 경제 규모를 갖다 비교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생산물의 가치를 갖다 비교하는 겁니다. 두 나라가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를 갖다가 비교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비교하는 거죠. 달러화로 환산해가지고 생산물의 가치를 갖다 비교하면 그 나라의 GDP를 갖다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국내 총생산,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고 해서 GDP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이 GDP가 나라의 경제 규모를 추정하는 가장 중요하고 일반적인 개념으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GDP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개념상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그 GDP를 대체할 만한 다른 지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가 나라마다 경제 규모를 추정하고 또 연도별로 비교도 해야죠. 또 나라마다 비교도 하고, 그래서 현재 경제 규모를 추정하고 또 비교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슬라이드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2019년 세계 GDP 순위를 갖다가 제시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제통화기금 통계입니다. IMF. 원래 그 세계 통계나 이런 것들은 유엔이 여러 가지 그 사회지표 같은 것들 통계해내는 것도 있고, 반면에 경제 관련 통계 같은 것들은 이제 IMF라든가 또 우리가 OECD가 있죠. 경제협력개발기구 해가지고 흔히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는 OECD 같은 경우에도 이런 통계를 냅니다. OECD 같은 경우에는 주로 회원국을 대상으로 통계를 내죠. 그 다음에 이제 WTO라든가 이런 데서는 주로 무역 관련 통계 같은 것들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국제통화기금 IMF의 2019년 기준 GDP 순위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 거부터 몇 년 단위로 비교한 것도 있는데 그냥 이거 갖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명목 GDP 해가지고 상위 30개국인데 여기선 16개 나라 제시해 놨습니다. 주로 1조 달러가 넘는, 1조 달러, 이거 1조, 여기에 바로 앞에 일자가 1조 달러예요. 1조 달러가 넘는 나라들만 비교한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가 21조 달러, 중국이 14조 달러. 근데 현재 이제 그 성장 추세를 본다면 중국이 또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게 이제 연도가 2040년이다, 2038년이다 하는 통계도 나오고 있는데, 그때 가서 또 볼 일이죠. 다른 나라가 밑에서 더 치고 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꽤 이제 밀렸습니다. 아까 밀린 게 2010년인데 2010년이지만 일본은 그 이후에도 뭐요? 잃어버린 20년을 계속 이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20년이 계속 이어지면서 일본이 아주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차이가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가 독일이 있는데, 자, 최근에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자,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 인구도 중국하고 별 차이가 없죠, 지금은. 그래서 이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 해가지고 인도를 갖다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래서 인도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때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뭐 뉴스나 이런 데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진짜 완전히 그냥 후진적이죠. 그런 나라지만 그러나 잠재력이 또 무시하지 못합니다. 그 아래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통적인 유럽의 강국들이 있고요. 자, 그 아래 브라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러시아가 있는데 사실 그 대한민국이 요 위에 있었어요. 여기 브라질 다음 요 위에 있던 건데 캐나다하고 러시아에 밀렸습니다. 갖고요, 뭐 큰 차이는 없죠. 큰 차이는 없는데 이게 밀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도 좀 분발하고 또 GDP가 증가한다면 요 정도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죠. 적어도 뭐 이탈리아나 브라질 정도까지는 뭐 얼마 차이 안 나죠. 그렇죠. 따라잡을 수 있고, 또 최근에 가장 크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도. 인도네시아는 또 인구로 봐가지고는 자, 세계 4등입니다. 세계 4등의 인구 대국이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원 가지고 있는 게 많죠.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걸 주목하라 하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도 많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뭐 외국에 와서 새로운 사업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자, 인도네시아나 인도, 베트남 자, 이런 데 관심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GDP를 가지고 비교하는 게 가장 보편적인 방법입니다. 거기다 이제 또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갖다 알아보려면 1인당 GDP를 갖다 비교하는 거죠. 인구로 나눈. 자, 인구로 나눠 가지고 1인당 GDP를 갖다 비교해야 되는데, 자, 1인당 GDP의 경우 지금 한국은 한 23등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23등이고, 이것도 또 이제 PPP라고 해가지고 물가 변동을 제외한 나머지 구매력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매력이라고 해서 Purchase Power Parity라고 그래요. Purchase Power Parity 해가지고 PPP라는 약자 씁니다. 그래서 이제 구매력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게 되면 자, 한국이 또 한 28등 정도 되고, 저 구매력 기준으로 본다면 한국은 1인당 GDP가 예컨대 한 3만 한 7천 달러 이렇게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구매력 기준으로 보지 않으면 한국은 3만 달러, 일본은 4만 달러지만, 그렇지만 구매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국은 3만 7천 달러, 일본이 3만 8천 달러 요거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갖고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생활 수준을 갖다 비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되는 게 다 뭐예요? GDP예요. 그래서 우리가 GDP의 본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지나가시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GDP를 추계할 때는 보통 회계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 회계적 방법을 사용해 가지고 추계하기 때문에 그 GDP를 추계할 때 활용하는 방법이 국민소득 및 생산 계정이라고 그래요. 정확하게는 국민소득, National Income and Product Account 해가지고, 자, 계정이라는 말 써요. 회계에서 쓰는 말이죠. 계정, 어카운트 해가지고 이걸 약자로 해가지고 NIPA라고 해서 씁니다. 물론 이제 이걸 간단하게 줄여가지고 보통은 National Account 해가지고 국민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 계정을 통해서 GDP를 추계합니다. 회계적 방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GDP를 추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추계한다는 말은 결국 뭐예요? 전수조사가 아니라는 거죠. 1년 동안에 생산된 생산물을 다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조사해가지고 전체 규모를 추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추계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유엔이 정한 기준이 있어요. 유엔이 정한 기준에 따라서 모든 나라가 같은 방법으로 GDP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라마다 비교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민계정이라고 하는 개념, 자,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는 국민소득 및 생산계정, 이 개념도 정확한 개념이니까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 이 국민계정은 소비자의 지출, 소비자가 구매한 거죠. 또 생산자의 매출. 자, 소비자가 구매한 것만큼 생산자가 판매한 거 아닙니까? 또 이거 말고도 이제 기업의 투자 지출, 기업도 들어갑니다. 기업의 투자 지출. 자, 소비자의 지출은 뭐 당연히 소비죠, 이게. C라고 하는 소비고, 기업의 투자 지출이라고 할 땐 인베스트먼트, I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가 구매하는 것도 있죠. 이건 Government Expenditure 해가지고 G라고 하는 부호를 써요. 그래가지고 여러 서로 다른 부문들 간,
자, 가계와 기업과 정부 같은 여러 다른 부문들 간의 화폐의 흐름입니다. 그 화폐의 흐름을 갖다가 측정하는 게 바로 국민계정이다. 이걸 통해서 이제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는 거죠. 1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걸 만들었는지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를 측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국민계정, 즉 국민소득 및 생산계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같은 기준을 사용해 가지고 측정을 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소득이라든가 또 한 나라의 생산을 갖다가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른 나라와 비교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국민계정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경기순환에서 볼 때 경기순환이라고 하는 게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는 거죠. 자, 정점을 지난 다음에 후퇴기에 접어들고 그 다음에 디프레션, 불황을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회복기, 리카버리에 접어든 다음에 다시 또 프로스펙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네 국면을 구분하는데 네 국면으로 구분할 때 현재 경제 상황이 어디쯤 위치하는가 이걸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바로 국민계정입니다. 그래서 GDP를 추계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방법이자 한 건데 이게 바로 국민계정이고, 자, 국민계정은 자, 이런 걸 가능하게 해준다. 한 국가의 경제적 성과, 그걸 다른 나라와 비교할 수 있게 해주고 또 경기순환에서 현재 어떤 상황에 위치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국민계정입니다. 몇 가지 용어들 좀 보겠습니다. 국민계정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용어고, 이런 용어들은 이제 우리 책에는 자, 오른쪽이나 왼쪽 여백에 핵심적인 용어다 해갖고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먼저 우리가 재고라고 하는 개념이 있는데, 뭐 재고는 다 아시죠? 재고. 인벤토리라고 합니다. 재고. 인벤토리인데, 재고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보유하는, 기업의 원활한 운영,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보유하는 재화와 또는 원자재의 저량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량 개념. 그러니까 스탁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경제 변수 중에서 수량 변수에는 자, 이 플로우하고 스탁이 있죠. 자, 플로우 개념과 스탁 개념이 있는데, 자, 플로우 개념은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하는 양이 바로 자, 플로우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봤던 수요량, 공급량 이런 것들 다 플로우 개념이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게 될 GDP라고 하는 것도 1년 동안 생산한 최종 생산물의 가치를 다 합친 거죠. 1년 동안. 가지고 이제 GDP 같은 것들도 GDP라든가 여러 가지 국민소득 개념 또는 GDP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뭐 소비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GDP를 구성하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수입 이런 거 다 유량 개념이에요. 이런 것들은 플로우 개념.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다 플로우 개념이고, 반면에 스탁 개념은 뭐예요? 자,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측정한 거. 일정 시점. 현 시점에서 얼마나 남았냐 이거죠. 마찬가지로 재고라고 하는 것도 현 시점에서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라고 하는 것은 저량 개념이고, 기업이 재고를 갖다 보유하는 이유는 흔히 우리가 재고 중에 중요한 게, 물론 재고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안전 재고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세이프티 인벤토리 또는 완충 재고라고 합니다. 뭐예요? 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갑자기 진짜 뭐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마스크가 엄청 나간다. 이럴 때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마스크 재고를 갖다 보유합니다. 그래야만 이제 수요가 갑자기 증가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우리가 이제 재고를 갖다 얼마나 보유할 것인가 하려면은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수요 예측을 해야죠. 수요가 얼마나 될 것인가 예측을 하고, 수요 예측에 따라 기업들은 생산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생산 계획을 세우면서 동시에 적정한 재고가 얼마인가 하는 것도 계산을 해요. 그래가지고 항상 적정한 재고를 갖다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재고라고 하는 게 기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보유하는 재화, 또 원자재도 항상 여유 있게 보유해야죠. 갑자기 원자재 공급이 끊어질 수가 있잖아요. 연화 같은 경우에도 그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그 반도체 과정에서 반도체 생산 공정에서 쓰이는 원자재들 갑자기 수출 금지시켰잖아요. 그래도 그 전에 약간 여유 있게 보유했었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6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 국내 기업들이 생산하던 걸 갖다가 품질을 높여가지고 또 대응했죠. 그 재고가 있으니까 가능했던 거죠. 만약에 재고가 없다 그러면 당장 생산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재고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역할을 갖다 합니다.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재고,
이 재고 투자라고 불러요. 경제학에서는.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재고 투자고 회계에서는 재고를 갖다 어떻게 보나요? 자산이죠. 스탁입니다. 스탁이기 때문에 이걸 재고를 갖다가 재고 자산에 포함을 시킵니다. 다음에 두 번째 투자 지출이 있는데 인베스트먼트 스펜딩 그냥 투자라고 합니다. 인베스트먼트 뭐죠? 기계라든가 생산 설비 이런 걸 갖추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고의 증가 자 재고의 증가분도 투자라고 그랬습니다. 재고의 증가분 재고 투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재고가 증가하게 되면 현재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증가분은 투자지만 재고를 증가시키는 증가분은 투자지만 현재 남아있는 재고가 얼마냐 하면 이건 뭐예요? 또 역시 저량 개념으로 자산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고를 갖다 보유하기 위한 증가분. 원래 우리가 투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 투자가 증가하면 기계도 새로 설치하고 설비도 새로 확장했잖아요. 그럼 현재 남아있는 건 뭐예요? 자, 투자를 해가지고 기계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설비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자산 아닙니까? 투자가 증가하면 그만큼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회계에서는 자산이지만 경제학에서는 자본 아닙니까? 자본 축적. 투자가 증가하면 그 결과 자본 축적이 이루어진다. 투자 증가분은 플로우 개념이지만 그 결과 보유하게 된 기계라든가 설비 같은 이런 자본은 뭐예요? 자본은 스탁 개념이 되는 거죠. 당연히. 그 관계를 주의하셔야 돼요. 자, 플로우가 증가하면 스탁도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로우는 그 기간 동안의 증가분이고 그 증가한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이걸 스탁 절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아직도 뭐 투자하려고 할 땐 주로 이제 물적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물적 자본이에요. 물적 자본. 그래서 물적 자본을 마련하기 위한 이런 지출. 이것이 바로 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계를 구입하고 또 건물을 신축하는 것도 투자에 포함되는 것이고 건물의 신축 또 재고의 증가 이런 것들이 다 투자에 포함되는 겁니다. 투자 결과 자본 축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 투자 그 자체는 플로우 개념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GDP에 대한 정의를 보고 그 정의에 포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겠습니다. 자, 국내 총생산 그로스 도메스틱 프로덕트라고 해서 GDP라고 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정의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GDP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국내에서예요. 국내 총생산 아니에요. 자, 국내 총생산이니까 당연히 국내에서 총생산이니까 생산된 모든 최종 파이널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시장가치 합계입니다. 자, GDP를 갖다가 시장가치를 측정하잖아요. 아까 한국의 GDP 1조 1670억 달러다 이렇게 나와 있죠. 1조 달러로 나타냅니다. 그 다른 나라의 경우 GDP를 다 달러로 표시를 해야만 환산해야만 나라마다 비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달러로 표시한다는 얘기는 결국 시장가치로 나타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시장가치를 구한 다음에 이걸 전부 다 합친 것이다. 이게 바로 GDP입니다. 그래서 GDP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개념은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GDP를 갖다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데 우리가 국민경제라고 하는 게 끊임없이 순환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은 생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가게에다 판매하고 자, 기업이 생산물을 만들어 가지고 가게에다 판매한다고 할 때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 가지고 계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가게가 돈을 썼잖아요. 가게나 기업이. 그래서 가게나 기업의 지출을 파악하면 또 생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가게나 기업 정부의 지출을 갖다 합치면 또 GDP가 나오겠죠. 같은 크기입니다. 자,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의 가치를 다 더하는 법, 그걸 구입하기 위한 가게, 기업, 정부가 지출한 돈을 다 합친 거 똑같죠. 그 다음에 또 생산 요소 시장으로 눈길을 돌려가지고 자, 생산물을 만들 때 가게가 노동과 자본 이런 걸 제공했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가게의 소득이 있잖아요. 그걸 다 합쳐도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국내 총생산을 계산할 때 GDP는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세 가지 방법이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생산, 지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분배, 소득이에요. 분배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면 받는 사람한테는 소득이 되는 거니까 분배라고도 하고 소득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먼저 자, 기업들이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총 가치를 다 더하는 방법입니다.
자, 기업들이 생산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 이거 우리가 총 부가가치라고 그래요. 자, 부가가치를 다 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 생산 GDP라고 합니다. 생산 GDP. 해가지고 기업이 생산한 모든 생산물의 최종 가치를 다 더해서 구하는 방법. 부가가치 합계를 구하는 방법이죠. 있고. 다음에 두 번째는 그걸 구입하기 위해서 기업이 생산한 생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가 지출하는 돈을 다 더해도 GDP를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가게, 기업, 정부, 외국에서 사가잖아요. 외국에서 사가는 게 뭐예요? 수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출을 다 더해가지고 구해도 크기가 똑같습니다. 모든 지출을 더하라. 그래서 갖다 우리가 지출 GDP라고 합니다. 세 번째, 자, 생산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가게가 참여한 거 아니에요. 노동을 제공하고 자본을 제공하고 해가지고 가게가 참여했죠. 그러면 가게가 그 생산물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받는 돈이 있죠. 네 가지가 있죠.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 있죠. 그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자, 생산 요소의 소득이에요. 노동을 제공한 사람은 임금 소득을 얻고 자본을 제공한 사람은 이자 소득이 있을 것이고 토지를 제공한 사람은 지대 소득이 있겠죠. 또 경영활동을 제공한 사람은 이윤 또는 배당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 합치면 요소소득의 합계라고 하는 건데 요소소득을 다 합쳐도 역시 생산 GDP나 지출 GDP하고 크기가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걸 이걸 분배 GDP라고 합니다. 자, 생산 요소가 얻는 소득을 다 합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산활동에 참여한 각각의 생산 요소에 대해서 대가가 주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분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경우 나오는 걸 분배 GDP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세 가지 방법으로 구한 GDP는 크기가 같다는 겁니다. 크기가 똑같다. 그래서 이걸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이퀄버런스, 등가, 값이 같다는 얘기예요. 자, 세 가지 측면의 국민소득은 크기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물론 이제 사후적으로 조정을 거치면 일치합니다. 자, 3면이 뭡니까? 생산, 지출, 분배. 자, 세 가지 측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지출과 소득이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지출과 소득이 똑같다. 그래서 일단 생산을 어떻게 측정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 한 사람의 지출은 다른 사람의 소득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단순한 논리입니다. 이발사가 이발해주고 나서 그럼 이발하는 사람은 돈을 냈잖아요. 이발한 사람이 돈 냈죠. 지출 아닙니까? 그럼 이발사에 뭐가 되는 거예요? 소득이 되는 거죠. 그게 면도 비용 $10 이발사의 소득이고 고객의 지출이 되는 것이고 그 소득하고 지출은 같다는 거죠. 이 관계. 뭐 단순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일단 파악하시고 그럼 우리가 GDP를 정의할 때 포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뜯어서 보겠습니다. 먼저 GDP는 생산된 겁니다. 이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된 produced. 그 GDP는 생산을 측정해요. 1년 동안에 생산된 겁니다. 1년 동안에 새로 생산된 것만 GDP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GDP는 생산을 측정하기 때문에 예컨대 중고품의 판매. 중고품은 이미 생산된 그해 GDP에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중고품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값이 차이가 나겠죠. 아무래도 할 때보다. 그렇지만 중고품의 판매 이런 것들은 GDP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미 그 제품이 생산된 해 GDP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은 생산된 겁니까? 이게 생산물이에요?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이 생산물입니까? 아니죠. 포함되지 않습니다. 포함되지 않고 그 다음에 또 골동품이나 미술품을 판매한 것도 포함이 안 돼요. 골동품이라든가 미술품의 판매도 GDP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건 여기서 얘기하는 골동품이나 미술품은 오래된 미술품이 있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뭐 모나리자라든가 이런 거, 피카소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에 올해 새로운 작가가 나타나가지고 전시회한 다음에 전시회에서 전시하던 100점의 미술품을 다 팔았다. 그건 GDP에 포함돼요. 새로 그려가지고 새로 판매한 거, 그건 GDP에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골동품, 옛날부터 내려오던 거 아니에요. 미술품, 역시 오래된
화가가 그린 미술품입니다. 이런 걸 판매한 것은 GDP에 포함이 안 돼요. 뭐 경매에서 뭐 낙찰됐다 이런 거 GDP에 포함 안 되는 겁니다. 또 재고품의 판매도 당연히 포함되지 않겠죠. 재고품은 작년에 만들어졌는데 안 팔렸던 거예요. 작년 GDP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만들어졌지만 안 팔린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GDP를 얘기를 할 때는 팔리건 안 팔리건 상관없어요. 생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그해 신축한 주택, 새로 지은 주택이에요. 새로 지은 주택을 팔았다. 이건 GDP에 포함됩니다. 이건 GDP에 포함되는 것이지만 오래된 건물 있죠, 이것처럼. 오래된 건물의 가치, 이거는 건축 당시에 이미 계산된 것이고 GDP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주의할 것이 GDP에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포함이 안 되는가 하는 거, 이걸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도 몇 가지 나와 있지만 이런 것도 좀 정확하게 파악하실 필요가 있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한국은행에서 나온 거 있죠?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챕터 확인하시면 GDP에 뭐가 포함되고 안 되는지 사례가 좀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하는 것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GDP는 생산된 것이다. 1년 동안 그해 생산된 것만 GDP에 포함되는 거예요. 특히 금융자산, 채권이라든가 주식 이런 것들은 생산된 게 아닙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다음에 GDP는 국내 총생산이요. domestic. 그러니까 한 국가 내에서 국내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within a country. 국내에서 생산된 것이다. 그래서 GDP를 갖다 추계할 때는 한 나라의 국경 내에서 이루어진 생산, 이것만 GDP에 포함되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제 기억에 고등학교 교과서, 뭐 제가 과거에 썼던 고등학교 교과서가 95년 이전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나오는 게 GDP가 아니라 GNP가 나왔어요. 물론 대학의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GNP 해가지고 국민 총생산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국내 총생산 개념은 비교를 위한 개념으로만 제시가 됐었고요. 근데 그 95년, 96년 지나면서 싹 바뀌었어요. 경제학 교과서에서도 GNP는 사라지고 GDP.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도, 경제 교과서에서도 GDP가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 자, 지금 글로벌한 경제 아닙니까? 이 글로벌 경제에서는 뭐예요? 과거 폐쇄 경제에서는 GNP가 중요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날처럼 글로벌화된 경제에서는 GDP가 중요합니다. GNP보다 GDP가 중요하다.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자, 미국 기업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생산한 자동차가 있다. 미국 기업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자동차를 만들었다. 물론 미국 기업은 돈 벌죠. 근데 그 자동차 공장에 고용돼 가지고 소득을 얻고 쓰는 사람들은 어디예요? 멕시코 사람들이죠. 그럼 뭐가 중요할까요? 미국 기업이 이윤을 얻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멕시코 사람들이 그 기업에 고용돼 가지고 일을 하고 소득을 얻어 가지고 그 소득을 가지고 생활하고 또 멕시코 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소비하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미국이 좋아져요? 멕시코가 좋아져요? 멕시코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사람들이 소득을 많이 얻고 소비를 많이 한다면 당연히 멕시코 경제에 도움되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당연히 GDP가 중요할까요? GNP가 중요할까요? 당연히 GDP가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기업이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거, 멕시코 GDP에 포함되는 겁니다. 미국 GDP에는 전혀 포함이 안 돼요. 반면에 일본 기업이 미국에서 만든 자동차, 역시 미국 GDP에 포함되는 것이지 일본 GDP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뭐 삼성이니 현대니 SK니 LG니 대기업들 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공장 짓고 생산하지만 그게 우리 국민의 삶에는 직접 영향을 미쳐요? 아니죠. 그 나라 국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꾸 이제 리쇼어링이라고 하죠. 리쇼어링. 과거엔 업쇼어링이라고 했어요. 업쇼어링이 뭐냐? 업쇼어링은 바다 건너 멀리 떠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 여러 가지 규제가 가해지고 임금이 너무 높고 하니까는 뭐요? 새로 짓는 공장은 임금이 싸고 규제가 별로 없는 이런 나라의 공장을 짓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걸 오프쇼어링이라고 했던 건데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였었죠. 임금이 싼 나라. 그 전 세계로 유명한 뭐 신발 같은 뭐 리버기니 나이키니 이런 것들 한국에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한국 내에 공장이 많아가지고 부산 뭐 사하공단 이런 데는 뭐 아주 그냥 신발 공단이에요.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주문자 상표 부착 방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었던 겁니다. 근데 한국도 임금이 계속 오르니까 그 공장들이
전부 다 동남아시아 다른 나라,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로 옮겨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의 신발 산업이 완전히 한동안 위기를 겪었죠. 그러다 이제 그 이후에 한국은 나름대로 이 고부가치 기술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특수 신발이 있죠. 이런 데 있어서는 현재 세계 탑을 가고 있습니다.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신발로. 그래가지고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갔던 기업들이 다시 뭐예요?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고 있다. 역시 일본을 떠났던 기업들이 일본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는 한. 단지 노동력, 임금이 싸기 때문에 나갔던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 다시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 나라도 임금이 높아지고 있고 또 국내 경제의 진작을 위해서 다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나갔던 기업이 다시 들어오면 혜택을 엄청 많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가는 거, 바다 걸러 멀리 나가는 건 업쇼어링. 그리고 다시 나갔던 기업이 국내로 유턴할 때 리쇼어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GNP가 아니라 GDP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도 한번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GDP는 그 1년 동안에 생산된 것만 포함되는 거예요. 1년 동안. in a year. 그래서 GDP는 연간 소득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에 새로 생산된 거, 이것만 GDP에 포함되는 거예요. 주어진 기간 동안에 생산율을 측정한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에 만들어진 것만 포함되는 거니까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골동품, 옛날에 미술품 이런 것들은 GDP에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옛날에 지어진 주택이 거래가 됐다. GDP에 포함이 안 돼요. 신축 주택만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그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것만 포함된다는 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정리해 놨습니다. GDP에 포함되는 거 안 되는 거 정리해 놨으니까 이거 꼭 보셔야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된 최종재 재화 및 서비스, 자본재, 또 새로운 건축물입니다. 새로운 건축물, 재고의 변동도 GDP에 포함되는 거예요. 재고의 변동이 투자입니다. 재고 투자예요. 재고의 변동 포함되는 것이고, 반면에 중간재, 원료로 투입된 거 이런 것들은 GDP에 포함이 안 되는 겁니다. 부품 이런 거, 자동차 같은 거 만들 때 부품 결합하죠. 자동차 가격도 계산하고 부품 가격 계산하면 이중 계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 생산물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투입물 역시 원료나 이런 것들, 자재 같은 것들 이미 생산된 거지만 투입물도 중간재예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중고품의 거래, 재고품의 거래 다 포함이 안 됩니다.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금융자산도 포함되지 않고요. 생산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단지 부의 이전에 불과할 뿐이지 생산된 생산물이 아니라는 거.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게 아닙니다. 해외에서 생산된 재화 및 서비스, 외국에서 만들어진 거 포함돼요? 안 되죠. 당연히. 국내 총생산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것만 GDP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GDP가 이렇게 해서 한 나라의 이거 경제적 성과, 1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가, 여러 가지 경제적 성과를 측정하고 또 국민의 생활 수준을 측정하는 이런 지표가 좋은 지표입니다.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지만 그러나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언급됩니다. 가지고 또 문제점을 갖다 보완하기 위해서 새로운 지표들도 많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GDP라고 하는 게 경제 후생 수준, 한 나라 국민의 후생 수준을 잘 나타내지 못한다.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잘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이 있어가지고 이제 삶의 질, 삶의 수준을 갖다 측정할 수 있는 지표다 해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GDP에 포함되는 항목 중에 일부를 빼고 추가하고 해가지고 근데 경제 후생 지표, Measure of Economic Welfare, MEW, 그 다음에 또 순국민 후생 해가지고 Net Economic Welfare, NEW, 또 순국민 후생 해가지고 Net National Welfare 등등. 그 다음에 GDP의 경우에도 그린 GDP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대안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제 측정상의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폭넓게 활용되지는 않고 여전히 GDP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인식하면서 GDP를 갖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GDP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GDP에는 가족들이 서로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 있죠. 가족들끼리 서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가치. 이거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가사 서비스의 가치예요. 가사 서비스의 가치는 GDP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뭐 집에 가사도우미가 온다. 가사도우미가 오는데 가사도우미가 와서 한 달 동안 일하고 받아가는 돈, 그만큼 GDP가 증가하는 거예요. GDP가 증가하는 건데, 근데 그 집주인하고 가사도우미가 사귀다가 결혼을 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GDP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소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가사도우미가 제공하던 서비스는 이제 자기 집 일이니까 GDP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GDP가 감소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사 서비스의 가치, 또 가정주부의 가사 활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GDP에 포함이 안 돼요. 가정주부가 전업주부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직장을 다니다가 전업주부가 돼가지고, 전업주부가 되면 당연히 뭐예요? 집안일 많이 하니까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은 행복 수준이 높아지겠죠. 그렇지만 GDP는 오히려 감소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예컨대 내가 주택이 있는데 그걸 임대를 줬습니다. 전세를 주건 월세를 주건 빌려줬어요. 빌려주게 되면 임대료 받죠. 그 임대료가 GDP에 포함되는데, 그러면 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자기가 거주한다. 이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규모가 매우 크죠. 그래서 엄밀하게 원칙에 따르면 당연히 포함이 안 돼야 되는 거죠. 원칙에 따르면 포함이 안 되지만 이게 워낙 큰 비중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인간 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의식주 아닙니까? 자, 서양식으로 얘기하면 식, 의, 주, 푸드, 클로스, 하우징, 이거란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한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은 자기가 소유한 주택에 자기가 거주하는 경우에도 그걸 만약에 빌려주었더라면,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임대료, 이걸 계산해가지고 GDP에 포함을 시킵니다. 포함시켜요, 그걸. 그래서 거기 자가 소유주택에 자가 소유하고 자기가 거주하는 주택의 주거 서비스의 추산치를 갖다가, 이걸 계산하는 방법을 귀속 계산이라고 합니다. imputed. 그래서 귀속 계산이라고 해서 귀속 계산해가지고 계산한 임대료다. 그래갖고 이걸 귀속 임대료라고 합니다. imputed rent라고 해서 귀속 임대료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귀속 임대료는 GDP에 포함된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주부의 가사 서비스는 GDP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가주택에 자기가 거주할 때 귀속 임대료 계산해가지고 GDP에 포함시킨다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많이 GDP가 갖고 있는 한계가 좀 보완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궁극적으로 이 가사 서비스의 가치를 포함시키는 게 현재 또 과제입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이 국민계정이 여러 차례 개정돼 왔어요. 여러 차례 개정돼 왔는데, 자, 최근 들어와가지고 이 가정주부의 가사노동을 분석하는 경제 모형이 만들어져가지고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갖다 자, 시장 생산과 가정 생산 해가지고 가계 생산 이론이라고 그래요. 경제학에서는 가계 생산 이론. 그래서 가계 생산 이론이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자리 잡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다 부여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국민계정을 개정할 때 일단 제일 먼저 도마에 오른 게 그겁니다. 가정주부의 가사 서비스를 갖다가 추계해가지고, 역시 이것도 귀속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귀속 계산해가지고 가정주부의 가사 서비스도 또 포함시키자 하는 것이 상당히 어느 정도 합의가 진척된 논의 중에 하나입니다. 아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방법으로서 우리가 GDP를 추계할 때 세 가지 얘기했었죠. 생산 GDP와 지출 GDP와 분배 GDP 세 가지 얘기했었죠. 자,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생산 GDP인데, 생산 GDP는 결국 뭐냐? 부가가치를 다 더하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다 더한다. 부가가치, value added. 자, 생산 단계마다 추가된 가치예요. 그래서 어떤 생산자의 부가가치라고 할 때는 판매한 금액 있죠. 판매가치. 판매한 금액에서 중간재 및 서비스의 가치를 뺀 겁니다. 중간재 및 서비스의 구입가치를 뺀 것이다. 그런데 농민이 밀을 생산했습니다. 밀을 만들었는데 일단 가정에 밀을 만들 때 아무런 비용이 안 들었어요. 그냥 자연의 선물입니다. 하늘의 축복이고. 밀도 그냥 밀에서 떨어진 씨앗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비료를 주거나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자연의 선물로 밀이 생산됐어요. 100억 달러가 만들어졌다. 그러면 농부가 만든 밀 100억 달러는 순수한 부가가치죠. 자연의 선물로. 그럼 농부가 이거 갖다가 제분업자한테, 밀가루 만드는 제분업자한테 150억 달러에 팔았다. 150억 달러에 파는 겁니다. 제분업자한테. 그럼 제분업자가 이제 밀 100억 달러 사다가 150억 달러에 밀가루 만들었어요.
그럼 이때 제분업자가 만든 부가가치는 얼마예요? 50억 달러죠. 그럼 이걸 전부 다 제조업자가 사다가 220억 달러어치의 빵을 만들었다. 150억 달러 가지고 220억 달러의 빵을 만든 거예요. 부가가치가 얼마예요? 70억 달러입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더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생산 과정에서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마모가 됐죠. 자, 기계나 설비가 마모가 됐잖아요. 마모가 된 걸 뭐라 그래요?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도 좀 더 엄밀하게 구하려면 당연히 감가상각도 빼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갖고 이게 바로 부가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중간재 및 서비스의 구입가치를 뺀 것이 바로 부가가치다. 가지고 부가가치를 다 더해가지고 GDP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털인데 양털에 부가가치가 더해지니까 이제 옷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가가치가 생산 공정 단계마다 새로 더해진 가치 해서 이걸 부가가치라고 합니다. Value Added. 우리가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가 있잖아요. 그 부가가치세가 이런 겁니다. 더해진 추가된 가치에 대해서 뭐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여러 가지 판매 서비스 또 물류 서비스가 추가가 됐잖아요. 생산된 제품을 갖다가 소비자가 소비하려면 그 중간 과정에서 유통 서비스 있어야 되고 물류 서비스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부가가치 아닙니까? 그에 대한 대가로 소비자가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가가치를 다 더하면 GDP가 된다. 저도 지금 그래서 GDP 계산하기 갖고 나오는데 뭐 숫자가 좀 깨알같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지금 회사는 아메리칸 오어, 아메리칸 스틸, 아메리칸 모터스가 있습니다. 각각의 매출액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메리칸 오어는 철광석이고 철광석을 사다가 철강을 만들죠. 철강을 사다가 자동차를 만듭니다. 이런 흐름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간 투입물하고 아래 나와 있는 게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 나와 있습니다. 임금, 이자, 지대, 이윤 나와 있죠. 네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금, 이자, 지대, 이윤 이게 바로 뭐죠? 분배국민소득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총요소소득 해가지고 분배국민소득을 다 더했습니다.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을 다 더하니까 21,500달러가 나왔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분배 GDP예요. 21,500달러가 분배 GDP. 그럼 이제 여기서 이 4,200달러의 철광석을 갖다가 아메리칸 스틸이 9,000달러의 철강을 만들었고 이걸 갖다가 아메리칸 모터스가 21,500달러의 자동차를 최종적으로 팔았다. 판매 가격이에요, 이게. 그럼 당연히 생산 GDP는 얼마? 21,500달러. 이게 생산 GDP예요. 그러면 생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지출만 다 더해보세요. 생산물을 구입하기 위한 지출 다 더하면 지출 GDP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지출 GDP가 되는 것이고 그럼 생산 GDP는 부가가치 합계입니다. 아메리칸 오어의 부가가치 얼마? 4,200. 아메리칸 스틸의 부가가치는 9,000 빼기 4,200 하니까 4,800. 그 다음에 아메리칸 모터스의 부가가치는 21,500 빼기 9,000이에요. 12,500. 셋 다 더하니까 뭐가 돼요? 부가가치 합계가 되겠죠. 21,500달러입니다.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 합계 생산 GDP 21,500달러. 지출 GDP 21,500달러. 분배 GDP는 임금 더하기 이자 더하기 지대 더하기 이윤이에요. 금액이 똑같죠. 여기서 우리가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3면 다시 한번 뭐예요? 생산, 지출, 분배. 자, 크기가 똑같다. 그런 단순한 예의 갖고 봤습니다만 사후적으로 일단 조정을 하면 갖게 됩니다. 그 두 번째가 바로 지출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출은 가게나 기업이나 정부나 외국이 생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쓴 돈이에요. 생산물을 구입하기 위해서 쓴 돈 다 더한 거죠, 이게. 근데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자, 최종 재화 및 서비스하고 중간 재화 및 서비스하고 구분해야 돼요. 자, 좀 전에 봤던 철광석과 철강 이거는 뭐예요? 중간 재화죠. 왜냐면 철광석이 철강으로 변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철강이 자동차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강이나 철광석은 뭐예요? 중간 재화 및 서비스. 그래서 중간 재화 및 서비스는 최종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을 위해서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하여 투입한 겁니다. 그래서 최종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하여 투입한 재화 및 서비스가 중간 재화 및 서비스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중간 생산물이라고 많이 합니다. 중간 생산물.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생산물이라고 할 때는
재화와 서비스가 있다는 거죠. 그 점을 갖다가 부각하기 위해서 자, 외국 교과서에서는 그냥 굳이 그대로 그냥 끝까지 그 용어 써요. 줄인 용어 안 쓰고. 그래서 이제 최종 재화 및 서비스는 아까 얘기했던 자동차입니다. 아메리칸 모터스의 자동차. 그래서 최종 사용자 또는 최종 목적에 판매된 재화 및 서비스가 최종 재화 및 서비스다는 겁니다. 용어는 그렇게 확인하시고. 자, 지금 우리가 이 GDP를 갖다 구하는 국민 계정을 말씀드렸는데 그 국민 계정이 언제 만들어진 것이냐? 이게 세계 대공황 때 만들어진 겁니다. 자, 세계 대공황기에 자, 케인스가 제안했습니다. 케인스가 루즈벨트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각하, 지금 미국 경제 상황이 이런 것이다. 자, 총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나라 경제 전체에서 유효 수요 또는 총 수요가 부족해가지고 물건이 안 팔리고 물건이 안 팔리니까 재고가 증가하고 재고가 증가하니까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고 생산을 줄이니까 고용이 줄어가지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것이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총 수요를 늘려야 되는데 자, 총 수요에 포함되는 게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이 있다. 근데 이미 만든 물건도 안 팔려가지고 기업들이 생산을 줄이는 마당에 기업들이 투자를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 실업자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소비가 늘겠습니까? 안 늘겠습니까? 못 늘죠. 외국에 수출하면 된다.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 국가들 다 대공황의 여파를 맡고 있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뭐냐? 정부 지출 남아있습니다. 각하, 지금 정부가 나서가지고 돈을 마구 써야 됩니다. 제안했어요. 루즈벨트가 수용을 했습니다. 막상 수용했는데 그럼 정부가 돈을 쓰려니까 얼마나 써야 되느냐. 정부가 돈을 얼마나 써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방법은 알았는데 방법은 알고 또 케인스가 승수라는 계정까지 제시해가지고 얼마큼 쓰면은 효과가 얼마큼 나올지 그것까지 알게 됐는데 중요한 건 현재 경제 규모가 얼마큼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미국 상무성에서 미국 상무부가 그 당시 최고의 경제학자로 이름 떨치던 사이먼 쿠즈네츠가 있습니다. 러시아 계열의 사이먼 쿠즈네츠, 러시아 태생의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사이먼 쿠즈네츠한테 의뢰한 거예요. 연구해갖고 이것 좀 알려달라. 나라 경제 전체 총량 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개념을 만들어달라. 가지고 이제 쿠즈네츠가 연구한 결과 첫 번째 판이 나온 게 1937년이에요. 미국 의회에서 발표가 된 겁니다. 결국 대공황을 계기로 해가지고 국민 계정이 만들어진 겁니다. 누가? 사이먼 쿠즈네츠가. 사이먼 쿠즈네츠는 그래서 바로 1970년대 초에 곧바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원래 노벨 경제학상은 1969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바로 여기에 아주 큰 기여를 해가지고 쿠즈네츠가 노벨상 시작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곧바로 상을 탔습니다. 국민소득계정 우리가 간단하게 국민계정이라고 하는 국민소득계정을 처음 개발한 학자가 사이먼 쿠즈네츠예요. 이름 기억하실 만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이후에 2차 대전 중에 2차 대전 42년이에요. 42년에 국민계정의 완성판이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한나라 경제 성과를 좀 더 종합적으로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경제 규모를 알아야만 정확한 정부 지출액 뭐 이런 것들이 계산되겠죠. 그냥 미국 같은 연방 정부가 1942년에 국내 총생산, 국민 총생산에 관한 추정치를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흔히 인류의 100대 발명 이런 게 있죠. 인류가 만든 100대 발명 해가지고 뭐 바퀴도 있고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GDP예요. 인류의 100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GDP.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인액션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우리가 GDP를 구할 때 그 두 가지를 구합니다. 하나는 그 실질 GDP가 있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명목 GDP가 있습니다. GDP를 추계할 때 이제 시간의 경과에 따르는 그 총 산출량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죠. 그 순수한 산출량의 증가 이걸 파악할 필요가 있죠. 흔히 그 경제 성장이라고 할 때는 산출량이 증가해야 경제가 성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GDP를 갖다가 구할 때는 금액으로 계산하잖아요.
금액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먼저 그 실질 GDP라고 했는데, 요거는 한 국민 경제에서 일정 기간 동안에 생산된 최종 생산물인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기준연도의 가격을 사용해서 계산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실질 GDP가 되겠습니다. 보통 그 기준연도라는 게 있죠. 비교를 위해서 5년마다 한 번씩 기준연도를 바꿉니다. 현재는 2020년이니까 기준연도가 2015년이 기준연도예요. 가지고 한 2023년쯤 가가지고 기준연도를 2020년으로 바꾼 다음에 모든 이제 그 통계를 갖다가 2020년 기준 가격으로 해가지고 통계를 다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여러 해에 걸친 변화를 갖다가 살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준연도를 갖다 정하게 되는데, 그래서 기준연도의 가격을 사용해서 계산한 것이 실질 GDP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준연도의 가격으로 계산했으니까 그 이전 연도, 전년도 거를 갖다가 기준연도 가격으로 계산한 거니까 비교할 수가 있죠. 가지고 순수하게 산출량이 얼마나 변화했는지 하는 걸 파악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실질 GDP입니다. 반면에 또 한 가지가 이제 명목 GDP가 있는데, 영어로 nominal GDP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 생산물이 생산된 그해 가격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 생산물이 생산된 그해 가격, 이거 흔히 당해 연도라고 표현합니다. 커렌트, 당해 연도 이어, 커렌트 이어. 그래서 명목 GDP를 갖다가 경상 가격 GDP라고도 합니다. 경상 가격 GDP, 커렌트 이어 가격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GDP가 생산된 그해 가격으로 계산한 것이 명목 GDP입니다. 그럼 당연히 어느 해 GDP가 실질 GDP하고 명목 GDP를 구하니까 차이가 있다. 당연히 명목 GDP가 더 커지겠죠. 크겠죠. 그럼 그 차이가 뭐예요? 차이는 바로 가격이 변화한 것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기준연도에 비해서 당해 연도에 가격이 변화한 것만큼 두 가지 GDP의 차이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GDP의 차이도 일종의 물가입니다. 한 나라 전체의 가격을 종합한 물가. 그래서 그 차이를 갖다가 우리가 GDP 디플레이터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물가 지수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GDP와 삶의 의미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다양한 통계들 많이 계산합니다. 부유한 것이 더 좋다. 당연하죠. 행복의 제일의 조건이 뭐냐? 돈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돈이 중요하죠. 물론 이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건강이다.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중요합니다. 최근에도 요새 골프가 꽤 인기가 있다 그러죠. 외국으로 골프하러 나가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외국 못 나가니까 사실 외국의 골프장이 더 잘 갖춰져 있고 또 싼 편입니다. 중국의 연태라든가 이런 데도 저도 여러 번 연태대학교 방문하거나 이럴 때 좀 많이 갔었는데, 진짜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지금 못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 골프장으로 몰리다 보니까 골프 즐기는 교수들하고도 농담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다. 시간이 있을 때는 돈이 없어서 골프를 못하고, 시간이 생기니까 돈이 없어서 골프를 못한다. 이렇게 합니다. 골프도 꽤 돈이 많이 들죠. 한번 나가려면, 한번 골프 한번 하려면 1인당 최하에 한 20만 원 넘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는데, 건강이냐 돈이냐, 둘 다 있으면 다행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더 부유해질수록 돈이 덜 중요해진다. 돈이 다는 아닌 것이다. 물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기서 그걸 비교해 놓은 겁니다. 가로축에는 GDP per capita예요. per capita가 뭐냐? 1인당 GDP입니다. per capita는 1인당 GDP. 그래서 1인당 GDP가 이제 4만 달러 주변에 몰려 있는 나라들, 대부분 다 옛날부터 선진국으로 불려오던 나라들이죠. 유럽에 있는 나라들,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 다 유럽 쪽에 있는 나라들이고, 이제 저펜, 그 다음에 싱가포르 여기 포함되죠. 과거에. 통계가 몇 년도 통계인가는 지금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통계를 제시할 땐 그걸 제시해야 되는 건데, 통계는 소스가 월드뱅크에서 나온 겁니다. 세계은행 아시죠? 세계은행, 한국의 김용 총재가 세계은행 총재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그래가지고 나라마다 비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세로축은 뭐냐면 thriving, well-being, 사람들이 삶의 지수예요. 진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수. 이걸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지고 이제 행복하다고, 아니면은 우리가
삶의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그 지수예요. 그걸 비교해 보니까 뭐 대체로 이런 관계가 성립되죠. 대체로 이런 관계.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상관관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거죠. 그렇지만 예컨대 뭐 1인당 GDP는 높은데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여기 있어요. 여기. 도대체 느끼는 게 뭐가 행복의 지표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개가 그래요. 싱가포르, 저펜, 홍콩 다 아시아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그렇고 이탈리아도 3만 달러가 좀 안 되지만 이런 편이고 그렇지만 대체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1인당 GDP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만큼 이제 삶의 질도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한국은 안 나와 있죠. 원래 그 한국판 책을 만들려면 한국도 조사해가지고 점 하나 더 찍고 집어넣어야 정상인데 그걸 안 해놨습니다. 근데 원래 그 아시아판 이런 그 크루그만 경제학 교과서나 멘케 경제학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 쓰는 판이 있고 미주판 따로 나오고 왜냐면 여러 가지 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거기 중심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판도 나오고 하는데 아시아판 나올 때는 당연히 뭐예요? 아시아 지역의 사례를 많이 집어넣습니다. 그래야 이제 또 관심을 가지고 많이 보죠. 자, 이렇게 해서 GDP와 삶의 의미,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좀 전에 제가 명목 GDP하고 실질 GDP의 차이가 바로 일종의 물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물가 지수라고 하는 것도 거시경제 지표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물가 지수와 지수라는 말 아시죠? 인덱스입니다. 인덱스. 인덱스는 뭐죠?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변화했는가 이걸 측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물가 지수라고 할 때는 기준년도의 물가 지수가 100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2015년도 물가를 100으로 했을 때 그 이후에 물가가 얼마나 변화했는가 이걸 측정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물가 지수가 106이다. 그러면 기준년도에 비해서 얼마? 6%가 올랐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가 있고 또 총 물가 수준이 있습니다. 물가 수준이 있고요. 레벨이에요, 이거는.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 물가 수준 해가지고 애그리게이트입니다. 총이라고 할 땐 다 집계한 거예요. 그래서 집계. 우리가 보통 총이라고 할 때 그로스 많이 쓰죠. 그로스를 많이 쓰는데 여기에서는 여러 상품의 물가를 종합한 거 아니에요.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애그리게이트라고 합니다. 애그리게이트 프라이스 레벨입니다. 그래서 이제 총 물가 수준이라고 할 때는 경제의 총체적인 물가 수준에 대한 척도 얘기하는 거예요. 물가 수준에 대한 척도. 그래서 이런 물가 수준을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자들은 시장 바구니의 구입 비용을 계산해요. 시장 바구니의 구입 비용. 예를 들면 우리가 소비자 물가 수준. 자, 소비자 물가 수준을 갖다 측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현재 시장 바구니 안에 460개 상품을 집어넣어요. 460개 상품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460개 상품이 포함된 바구니를 갖다 구입할 때 얼만큼의 돈이 들어가느냐 계산합니다. 그래서 다음 달에 또 계산해요. 다음 달에 같은 바구니를 구입할 때 다음 달에 얼마가 들 것인가, 그 다음 달에 얼마가 드는가 해갖고 매월 조사합니다. 사실은 매월 조사하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한 달에 3번 조사합니다. 시장 바구니의 구입 비용을 5일, 15일, 25일 해가지고 전국에 38개 자, 읍이나 시나 면에서 이걸 계산을 해요. 구입 비용을. 그래가지고 이걸 평균 내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바구니의 구입 비용이라고 했을 때, 자, 시장 바구니 안에 현재 한국은 소비자 물가를 따질 때는 460개를 집어넣어가지고 그 구입 비용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마켓, 매스킷이라고 했는데, 자, 소비자가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상적인 묶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460개 품목은 가끔 바뀝니다. 가끔인데 보통 5년마다 한 번씩 바뀌어요. 5년마다 한 번씩 기준연도를 바꾸면서 그 기준연도를 바꾸면서 바구니 안에 어떤 물건을 집어넣어야만 소비자의 물가와 관련된 생활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가 그걸 갖다 이제 조사해가지고 내용물을 바꿉니다. 뭐 옛날에 많이 쓰던 건데 지금은 안 쓰는 거 있잖아요. 그것들은 빼고 안 쓰는 건 빼고 소비자가 많이 구매하는 거 많이 집어넣고 해가지고 물가를 갖다 구해야만 정확한 물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시장 바구니의 구입 비용을 계산한다는 거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물가 지수입니다. 이거는 프라이스 인덱스예요. 정해진 시장 바구니를 특정 연도에 구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측정합니다.
그런데 기준연도에 100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하는 거예요. 기준연도에 100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한 다음에 그 이후에 구매 비용을 측정해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해연도의 물가지수다. 당해연도의 물가지수라고 할 때는 기준연도의 시장 바구니의 구매 비용이 있잖아요. 분의 당해연도의 똑같은 시장 바구니의 구매 비용 계산해가지고 곱하기 100을 합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연도에 100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한다고 그랬죠. 곱하기 100을 해야 돼요. 자, 이거 곱하기 100 한다고 해서 퍼센트가 아닙니다. 기준연도에 100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시키기 때문에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때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가 상승률을 갖다가 물가 상승률을 인플레이션율이라고 그래요. 물가 상승률, 인플레이션율. 그래서 이제 물가지수와 물가지수의 연간 변화율이죠. 물가지수의 연간 변화율에 의해서 계산된다. 주로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지고 측정합니다. 소비자한테 국민의 생활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게 소비자 물가지수죠.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의 경우에도 세계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제일 중요합니다.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해가지고 약자로 CPI라고 합니다. CPI,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도시 가구가 구매하는 시장 바구니 460개 상품이 들어간 시장 바구니에 구매 비용을 측정해가지고 얼마나 변화했는가 해갖고 이걸 소비자 물가지수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의 변화율이 바로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 대부분 다 일단 오르잖아요. 그렇죠. 뭐 최근처럼 아주 물가가 안정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만 대부분 다 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율이라고 할 때도 첫해 물가지수분에 그 다음에 물가지수 빼기 첫해 물가지수 곱하면 물가 상승률이 나오겠죠. 그 물가 상승률, 즉 물가지수의 상승률, 물가지수의 상승률이 바로 인플레이션율이에요. 이게 높으면 그만큼 이제 똑같은 소득 가지고도 적은 상품밖에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생활 수준은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이제 이거 갖고 주로 했는데 이게 잘 안 맞아요. 왜냐면 소비자 물가가 과연 진짜 국민들이 생각하는 체감 물가라고 하죠. 체감 물가하고 일치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물가하고 또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통계청이 계산합니다. 통계청이 작성하고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그건 한국은행이 작성을 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GDP 추계하는 거 있죠. GDP 추계도 한국은행이 합니다. 통계청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행에서 추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GDP 추계하는 걸 갖다가 통계청이 뺏어가려고 아무래도 하는 일이 많고 또 중요한 일을 해야만 위상이 높아지니까 그 한국은행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걸 통계청이 뺏어가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했었는데 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 또 GDP 추계 이런 것들은 다 한국은행이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법에 규정돼 있어요. 한국은행 법에. 그래서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진 통계청장이 와가지고 만약에 시도한다. 근데 통계청장이 여당 편이다. 그러면 혹시 뭐 법을 고쳐가지고 뺏어갈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소비자 물가지수 많이 썼는데 460개 품목 가지고 하다 보니까는 체감 물가하고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하고 소비자 물가, 체감 물가하고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보세요. 한번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그리고 경제알림 2가 있다고 그랬죠. 경제알림 2 기획재정부가 만든 사이트인데 그거 꼭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또 한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그 맨큐의 경제학에 나오는데 지금 우리 책에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가 있는데 그 물가지수가 자, 실제 물가지수보다 약 1%포인트 높다는 겁니다. 1%포인트 높다. 자, 편의가 있다는 거죠. 바이아스가 있다. 근데 그 편의가 왜 생기느냐 해가지고 몇 가지를 그 학자들이 연구해가지고 미국에서도 이제 보스킨 위원회가 있어가지고 보스킨 위원회가 조사를 해봤어요. 1996년에 조사해봤더니 실제 물가보다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1%포인트 높은 경향이 있다.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조사해봤어요. 그 이유를 여러 가지 조사해봤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도 여러분들이 한번 조사해서 확인하실 내용입니다.
그래서 1%포인트 과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 할인 매장 편의가 있고요. 할인 매장 편의가 있고,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이지만 할인 매장에서 사면 싸잖아요. 그럼 소비자는 싸다고 느끼지만 할인 매장의 그 할인 가격이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정부가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높겠죠. 체감하는 것보다. 또 대체 편의가 있습니다. 대체 편의. 가지고 만약에 어떤 상품이 비싸다 그럼 소비자는 뭐예요? 대신 다른 제품을 갖다 구매한다는 얘기예요. 가격이 오른 그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하고 똑같은 만족을 주는 다른 물건을 구매한다는 거죠. 대체 편의. 또 한 가지 품질 편의가 있습니다. 품질 편의는 뭘까요? 제품의 품질이 향상됐다. 가격은 그대로인데 품질이 향상됐다. 그럼 소비자가 생각하는 건 더 싸졌다 느끼겠죠. 품질이 좋아졌는데 가격은 그대로다. 싸졌다고 느낀단 말이죠. 그래서 할인 매장 편의, 대체 편의, 품질 편의 또는 품질 조정 편의 해가지고 요거 말고도 편의가 몇 개 또 있습니다. 그 책마다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것도 한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숙제. 자, 체감 물가하고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의 차이가 나는 이유. 또 한 가지,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지수가 실제 물가보다 1%포인트 높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 그 두 가지 한번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다. 물론 뭐 과점을 내는 건 아닙니다. 내는 건 아니지만 제가 과제는 꼭 확인합니다. 한번 조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른 물가지수 해가지고 생산자 물가지수가 있는데 이건 주로 기업 간의 거래가 되는 상품이에요. 소비자가 구매하는 게 아니라 기업 간의 거래가 되는 상품. 생산자가 구매하는 거니까 주로 뭐예요? 뭐 부품이나 원자재나 이런 것들이겠죠. 생산자가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들에 이것도 포함됩니다. 여러 가지 뭐 운송비라든가 물류비용 다 포함돼요. 그 생산자가 구매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 변화를 측정합니다. 현재 생산자 물가지수는 한국은행에서 한 870개 품목이 있어요. 자, 870개 품목을 대상으로 해서 생산자 물가지수 조사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PPI라고 합니다. Producer Price Index 해가지고 PPI.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잠깐 언급한 게 있었죠. GDP 디플레이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디플레이션은 작아지는 거죠. 물가가 낮아지는 거. 디플레이터 작게 만드는 지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명목 GDP하고 실질 GDP를 구하게 되면 당연히 뭐예요? 명목 GDP가 더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목 GDP의 값을 작게 해가지고 실질 GDP가 나오기 때문에 따라서 GDP 디플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해에 일단은 명목 GDP하고 실질 GDP를 다 구한 다음에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서 100을 곱한 값이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이거는 GDP를 추계할 때 포함되는 모든 상품의 가격 변동이 다 반영된 거죠.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라면. 자, 생각해 보세요. 생산자 물가지수 460개, 소비자 물가지수 460개 품목, 생산자 물가지수 870개 품목. GDP 디플레이터는 셀 수 없죠. 그만큼 모든 상품의 가격 변동을 다 반영하는 가장 포괄적인 물가지수가 GDP 디플레이터입니다. 물론 세 가지는 변화 방향은 같겠죠. 함께 움직입니다. 당연히 CPI가 증가하면 PPI도 증가하고 GDP 디플레이터도 증가하죠. 여기서 다 같이 올랐지 않습니까? 오를 때는 다 같이 크게 오른다. 또 낮아질 때도 다 같이 크게 낮아져 이렇게 함께 낮아집니다. 근데 정도는 다르겠죠. 크기는 같은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지만 그러나 크기는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자, CPI, PPI, GDP 디플레이터의 변화율을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 방향은 같습니다. 함께 움직여요. 그렇지만 크기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수의 변동이 제일 큰 거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주황색이 생산자 물가지수의 변화인데 생산자 물가지수의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자, 소비자 물가지수가 중요한 이유가 이걸 알아야만 여러 가지 사회보장급여 같은 지급금액이 있죠. CPI에 연동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금도 그렇잖아요. 임금도 만약에 물가가 많이 올랐다. 명목임금은 동일한데 물가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실질임금은 하락한 거죠. 실질임금이 하락해가지고 그만큼 생활 수준이 낮아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당연히 명목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하죠. 노동조합이.
이럴 때도 이제 CPI가 그 기준됩니다. 더더구나 예컨대 연금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회보장급여 이런 것들의 지급 금액도 소비자 물가지수에 연동돼 가지고 올라갑니다. 조정을 해요. 뭐 한 달에 100만 원씩 받고 있다. 100만 원씩 연금 받고 있는데 만약에 물가가 5% 올랐다. 그럼 내년에는 105만 원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물가가 오른 것만큼 그런 거 똑같이 올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오르긴 올라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코스트 오브 리빙 얼라원스라고 그래요. 콜라 조항이라고 합니다. 코스트 오브 리빙 얼라원스 해가지고 이건 물가 연동제라고 그래요. 물가에 연동해 가지고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에서도 독립전쟁 때부터 이제 병사들의 급여 수준을 갖다가 물가에 맞춰서 조정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소비자 물가지수 연동제도 또는 그 생계비 연계 조항이라고 합니다. 콜라 해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뭐 사실은 좀 더 볼 내용들 좀 많이 있는데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료도 제가 이제 그 경제 배움이라든가 이런 데 걸 더 포함시켜서 이제 슬라이드를 좀 약간 변형을 시키려고 했는데 많이는 못하고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다른 부분 공부할 때 관련되는 시사적인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좀 더 추가해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린 것하고는 약간 슬라이드가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 점은 감안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부하실 때 체크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체크하고 같이 보시고 알기 쉬운 경제 이야기 기획재정부 사이트 다 연계해 가지고 폭넓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학은 더더구나 금융을 공부하면서 경제학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봤습니다만 이제 조금씩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